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어쩐지 자신감도 없고 마음마저 움츠려들었을 때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 뭐가 좋을까요? 네,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으로 정말 간단하면서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바로 기품 있는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자세를 고치는 간단한 방법만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몸에 자신감이 스며드는 거겠죠? 네,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가슴 쫙 펴고 활기차게 지내길 바랄게요. 네, 저도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렇게 가슴을 쫙 펴고 힘차게 당당하게 뭔가 안 어울리는데 억지로 1월 11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안 어울리는. 당당하게. 오키씨 막 숙이고 다니죠. 당당하게. 죄송합니다. 아니요, 숙이고 다니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애교도 못 부려, 뭐 할 줄 아는 게 없네요. 개인기도 못하고 성대모사 못하죠. 네, 성대모사 못해요. 그렇구나. 뭐 여튼 그래요. 성대모사 잘하는 분들 부러워요. 순철 씨 같은 분들.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네,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네. 그렇습니다. 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신감이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소에 제 자신감을 보고 많이 배우나요? 예. 자신감 있게 걷는 거? 그리고 굉장히 저는 자부하잖아요. 제 방송 실력을. 맞아요. 저 그런 거. 음. 옆에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오키 씨도 굉장히 그림 해설이 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입니다. 또 힘차게 출발해야 될 텐데 또 새해 두 번째 주 월요일이만큼 또 사뭇 다른 느낌. 이제 두 번째 주다. 네. 2010년의 두 번째 주다. 벌써 한 주가 지났다. 네. 그런 생각을 또 하니까 또 더 힘을 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제 심적으로나 체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첫 주에는 좀 남아 있어요. 시무식이다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주가 되면 슬슬 이제 월요병이 평소처럼 이제 돌아오는 거군요. 네, 일상생활로. 일상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럴 때 오키 씨는 직장 생활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기도 할 텐데 학교 때는 그런 거 좀 느끼잖아요. 학교 때 뭐 만약에 이제 느꼈겠죠? 입학이나 뭐 첫 3월 계약을 했을 때 네. 뭐 그런 게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개강했을 때는 약간 좀 설레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주 회사는 월요일이 되면 회사 생활은 항상 방학이 없으니까 맨날 만나잖아요. 하긴 뭐 그렇긴 하겠다. 그러니까 뭐 설렘이라든지 뭐 맨날 만나는 회사 동료들 이니까 뭐 설렘 같은 건 없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자, 이쯤이 되면 말이죠. 이 슬금슬금 새해 다짐도 잊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 인사를 2번 하지 않습니까? 아직 설날이 남아있어요. 맞아요. 그때 한 번 더 하죠, 우리는. 아직 설날이 남아있어요. 맞아요. 그때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말을 또 듣죠. 2월에도.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슴 쫙 펴고 새해 다짐을 되새겨가지고 설날까지 가져가죠. 네. 당당하게. 당당하게 설날까지 가져가서 다시 설날에 작심삼일 이제 실천하는 그런. 네.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원고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힘을 좀 낼 수 있게끔 써져 있는데 저는 워낙 솔직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못 하겠네요.
3월에는 또 3월 나름대로 힘을 낼 만한 그런 그렇습니다. 요소가 있고. 자, 3월에는 또 봄이지 않습니까? 네, 몰면서. 그런 거죠. 네, 가슴짝. 네, 그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네. 자,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자, 오늘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내일을 바꾸는 성공 비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네, 그래요. 자,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숫자에 상당히 약한데 큰일입니다. 자, 권순철의 노하우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블랑샤르의 마들렌 성당 거리의 겨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겨울철 야외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에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 포피 채널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두암 1mm 주세요. 후두암이요? 어서 오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폐암이요? 뇌졸중 2갑 주세요.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자,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뭔지 아세요? 왠지 새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재테크라든지 자기계발서라든지 뭐 그런 거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 책. 네. 네. 팔린다고 하네요. 네. 그런 거 읽으면서 뭔가 이런 새해 기분을 느끼는 다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희 둘 아까 얘기 나눴는데요. 아니, 자기계발서 안 읽습니다. 네. 자기계발서 저희 둘 다. 안 읽지만 만약 읽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마 새해가 되면서 사람들이 뭔가 자기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자기계발서를 읽지 않을까요? 네. 읽다 보면 뻔한 이야기인데 맞는 이야기들 그런 거 보려고 읽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도 같고. 맞습니다. 그렇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자기계발 책에도 대화의 기술이나 뭐 인맥 유지 방법이라든지 되게 종류가 되게 무궁무진하잖아요. 이런 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맥 관리 이런 거. 그리고 또 눈길을 끄는 자기계발서가 성공의 비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오키 씨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내 꿈은 성공하는 거다. 네, 맞아요. 이름을 날리는 거다. 입신양면. 네, 그렇습니다. 입신양명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니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특히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일을 바꾸는 성공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순철 씨가 생각하기에 가장 성공을 부르는 비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된다.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 한다고 하지 말고 일단 전 핑계 대는 건 싫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된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만은 스스로에게도 변명하는 거 싫다고요? 네. 내가 못했다고 얘기해. 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은 변명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싫고 어. 구질구질하다 그러죠. 그럼 다른 사람이 변명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안 좋아하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다 그러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안 하려고 노력은 한다 네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일에 대한 즐거움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든 즐거움을 찾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재미가 있는 일이라면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오키 씨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성공의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일이 너무너무 재밌다 하면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렇게 막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일 중독이 되는 그렇죠. 거겠죠. 잠자는 시간도 쪼개가서 한다면서요, 오키 씨가. 제가요? 밤새고. 대본 저는 쓰고. 금시초문인데 그런 내용. 아니 뭐 몰아서 쓰잖아요. 예, 몰아서 쓰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렇지. 네. 아무튼 뭐 남들 눈에 힘들게 보일지라도 뭐 자기만 즐거우면 콧노래를 부르면서까지 일을 하고 그런 거고 또 살다 보면 자기에게 또 즐겁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당연히. 네네. 이럴 때도 힘들지만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다면 일이 조금은 수월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습관은 무엇이든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즐거우면 무슨 일이든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목표를 세우면 관련된 일을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도 성공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꿈을 이룬 사람을 멀리서 봤을 땐 세상 어려움 없이 단 한 번에 이룬 것 같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저도 스티브 잡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뭐 빌 게이츠라든지 네. 워렌 버핏이라든지 그냥 되게 쉽게 성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그러니까. 하지만 가까이 가 보면 그 벽에 무수하게 많은 계단이 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벽을 한 번에 막 넘는 게 아니라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당장 100m 벽은 넘기가 좀 어렵지만 그렇죠. 낮은 계단은 당연히 누구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계단을 매일 몇 개라도 꾸준하게 오르면 언젠가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비법을 물으면 큰 비법은 없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네. 하지만 공통점이 있는 게 매일 꾸준하게 그 일을 해나갔다는 건데요. 이렇듯이 꿈을 이루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사이에는 이런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성공이란 꿈을 한 번에 올라가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쉽게 올라가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1000개의 계단, 10,000개의 계단으로 나눠서 매일 꾸준히 한 계단 한 계단씩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언젠가는 성공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침을 활용하는 사람은 하루를 유용하게 쓰고 하루를 유용하게 쓰는 사람은 인생을 값지게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침을 활용하라고. 예. 이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좋은 공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 아침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보람찬 하루를 보내려면 아침을 잘 보내야 한다. 아침을 굉장히 잘 보내고 아침밥도 든든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아침을 보내야 되니까 일단 일찍 일어나야겠죠, 당연히. 아니면 이렇게 일찍 일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뭐 잠이 덜 깨서 머리가 졸려서, 안 맑을 때. 네, 멍하거나 아니면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이러면 또 결국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일찍 일어났어도. 네네. 그러니까 하루를 이렇게 근사하게 열기 위해서는 전날 밤에 잠들기 전에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비몽사몽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요.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 활기차게 시작을 하는 게 좋다 이거죠. 네. 자, 이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잠들기 전 잠깐 계획이 다음 날을 좌우할 수 있다. 잠들기 전에 내일의 계획을 세우라 이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자, 다음은요? 그리고요, 다음 대부분 자기에게 만족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대접도 달라지죠? 그렇죠. 네. 이게 신기하지만 참 그래요. 이 자신이 우울하고 짜증에 좀 가득 차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도 조금은 불친절해지고요. 제가 그래요. 네. 결국 자아 이미지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의
뿌리로 세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의 그러니까 믿음대로 자신의 이미지와 성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다음과 같은 행동이 나타나면 자아 이미지를 개선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다른 사람을 시기할 때, 아,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 음, 칭찬을 잘하지 못하고 반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예, 칭찬을 잘 못하고 반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 모순이죠. 네, 그래서 자아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고, 네. 음, 또 호의를 베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음. 그리고 자신과 남을 늘 비교할 때도 이미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아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좀 써야 될지 궁금한데요. 지금 여태까지 말한 게 다 부정적인 거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 깨달으려면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가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항상 자신에 대해서 좋게 말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칭찬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자기에 대해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뭔가 저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거든요. 칭찬 못 받죠. 네네. 좀 자존감도 낮아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좋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죄의식을 버리고 즐길 것은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죄의식을 버리고 클럽 가는 것도 즐기라는 얘기인가? 뭐 술 마시는 거? 아,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즐기라 이거예요. 네. 노는 게 에너지원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항상 마음속에 그리고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 그렇죠. 보통 그런 얘기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의 노래 가사나 제목 따라간다고. 아, 맞아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냥의 차중락 씨는 이제 오래 못 살다 돌아가셨고, 뭐 또 잘된 가수들은 또 히트곡이 되게 제목이 좋고, 뭐 대성의 대박이야. 아, 맞아. 네, 대박 났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깊이 생각하는 쪽으로 점점 변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절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실수는 나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피드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승자는 패자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실수를 바탕으로 계속 다른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만큼 피드백도 더 많이 가지게 되면서 성공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거죠. 실제 실패할 때 더 많은 교훈을 얻고 배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그렇고 옥시 씨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실패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을 한번 되짚어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했었어야 됐나.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러잖아요. 식으로. 실수는 할 수 있대. 음. 그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다. 음. 자, 실패를 하면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고 이리저리 분석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네. 반면에 성공을 하면요. 또 성공에 취해가지고 자축하고 끝나는 경우가 그래, 많죠. 그래. 예. 그래서 이 때문에 실수도 되게 기꺼이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IBM을 설립한 토마스 제이 왓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실패율을 2배로 높이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만큼 실수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 실패조차 해보지 않은 것, 즉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 성공 비법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서 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일지도 몰라요.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농부의 마음. 네. 농심 아닙니까? 농심. 농심. 사실 우리가 말이죠. 쏟은 노력, 시간, 이 언제 보상받을 거라고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게 얼만데. 하여튼 나중에 그 얘기는 제가 드리도록 하고. 네. 어쨌든 그건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모를 거예요. 언제 보상이 올지. 그렇지. 그렇죠. 음. 하지만 분명한 거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삶에서 누리는 것도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뿌려온 것들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꿈이 있고 성공을 바란다면 일단 뭐라도 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세요. 네. 그래요. 사실 성공 비법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근사한 방법이 아닌 겨우 그거야? 저런만 나도 할 것 같다 뭐 이런 거. 이거 콜럼버스의 그 계란 그 어. 올리는 그 방법이 생각나는데요. 어. 계란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막 궁리하는 사이에 콜럼버스는 계란을 깨트려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콜럼버스는 내가 하기 전엔 아무도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뭐, 성공도 이런 비슷한 부류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한 말이 성공의 비법인데 아유 저런 말 나도 하지 나도 자기 개발서 쓰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쉬워 보이고 당연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모든 일은 사소한 습관과 노력에서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성공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한 발자국씩 내딛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제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올 초 13월에 월급 통장이 아니라 13월에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정도로 연말정산 홍역을 치렀던 직장인들의 긴장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제 저도 긴장하고 친구들도 있네요. 내 친구들도 막 10만 원을 더 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사실 조금만 알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세금 문제, 각종 증명서 막 이런 것들이 얽히다 보니까 회계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든 어렵게만 들리는 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네, 일단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할 자료는 말이죠. 네. 근로자가 지난 1년간 지출한 비용 중 공제 대상 금액과 인적 공제사항을 기재한 소득세 공제신고서와 함께 해당 소득세 공제 증명서입니다. 네.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세법상 세액공제. 이게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네.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근로자마다 케이스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그리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말이죠. 네. 부속 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 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또한 월세 및 거주자 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 서류인 월세 거주자 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 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게요.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야 뽑아야 되는군요. 되는군요. 네, 와. 힘드네요. 정말 이런 세금 서류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길어요. 네. 네. 그러면 또 의료비나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명세서를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네. 또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받아야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출해야 하고요. 많이 제출해야 되는군요. 네, 진짜 이거 기관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영수증 받는 것만 해도 일이겠는데요. 이거는 장난 네, 아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행히 네. 국세청이 근로자가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인터넷으로 근로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반가운 와, 소식이네요. 국세청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반갑네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인데 진짜 이거 편리한 제도네요. 아유 내가 반가워. 너무 어려워 말이. 그러니까요. 네. 이거 찾아가서 이 서류 막 말하는 것도 버벅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네.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눈으로 보고 글자를 읽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일괄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네네. 네.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편리한 제도고요. 네. 자 근데 말이죠. 자녀 교복과 체육복, 시력 보정용 안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부터 좀 확인하면 놓치기 쉬운 혜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인접공제에 대한 소득 요건이 완화됐고요. 네.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이 인상됐습니다. 주택 마련 저축 공제도 확대됐고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네. 이에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접공제 소득 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 소비심리 개선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에 네.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서 20%의 추가를 공제로 해주고요. 아울러서 주택 마련 저축의 공제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과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거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됐다면서요? 네, 퇴직연금 세액 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연 400만 원의 납입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300만 원 추가해 세액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서 창투조합 그리고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을 했고요. 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에는 80%를 선택하는 거죠. 네. 연말정산은 막연히 복잡하다고 외면하기보다는 이렇게 각종 소득, 세액공제 제도를 알아두고 증빙 서류를 부지런히 챙긴다면 환급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모든 분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세금 폭탄이 아니라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원고 폭탄 맞았네요. 네, 오늘 노하우 고마워요. 힘들게 알려주셔서. 네. 네,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알고 있는 정보 혹은 알고 싶은 정보, 궁금한 정보들 많으시겠죠? 언제든지 참여 부탁드리겠어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힘을 뺐으니까 홍옥희 씨가 힘을 낼 차례군요. 그래요. 명화 또 준비하셨죠? 네. 오늘 프랑스 화가라면서요. 네, 오늘은 프랑스 화가 블랑샤르의 마들렌 성당 거리의 겨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겨울. 네. 제가 그 겨울 그림 해달라고 졸랐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염두에 두고 네. 있었군요. 그래서 좋은 겨울 그림이 없나 찾아봤는데 마침 또 예쁜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쁜 그림. 네, 작가 이름이 생소한데 그림이 정말 예뻐서 막 집에 걸어두고 싶을 정도로 엽서를 그렇긴 만들어서 하니까. 선물하면 좋을 정도로 그렇게 좀 예쁜 그림이라. 오키 씨가 그럼 엽서 만들겠네요? 그럼 좋죠. 네. 한번 진짜 걸어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그림은. 그래서 한번 골라와 봤어요. 자, 그 그림 제목도 좀 생소하고요. 화가 네. 이름도 생소하고. 그렇죠. 청취자분들 중에 처음 듣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앙뚜아누 블랑샤르라는 이름이에요. 블랑샤르가 누구지? 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먼저 작가에 대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블랑샤르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미술 공부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어요. 파리 국립미술학교인 에콜데 보자르를 졸업해서 화가의 길로 들어섰어요. 이 학교는 굉장히 역사 깊은 미술 학교예요. 프랑스에서. 네. 블랑샤르는 파리의 거리 풍경을 주로 그렸어요. 1910년부터 1988년까지 블랑샤르가 살았기 때문에 1900년대의 비교적 현대적인 파리의 모습을 보고 살아온 화가예요. 되게 오래 살았네요. 네, 그렇죠. 88세에 돌아가셨나? 10년부터 예, 그렇죠. 78세에 78세에 돌아가셨네요. 돌아가셨네요. 네. 제가 태어난 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블랑샤르는요,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그런 현대적인 파리의 모습이 아니라 마차와 트램이 거리를 누비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렇군요. 네. 당시 파리의 실제 풍경에 자신만의 시각을 더해서 재해석해가지고 그린 거겠죠, 그럼? 네, 그렇죠. 아마 그런 파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좀 했지 않았을까? 네. 블랑샤르가 네. 그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래서 그림을 그렸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이 되게 또 자기가 동경하는 모습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뭔가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그런 기계 도시 같은 느낌보다는 좀 더 이렇게 마차가 그렇죠. 다니니까 좀 더 뭔가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50년대, 60년부터 거의 이제 현대화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마을 운동부터 이제 현대화가 시작됐는데 프랑스도 거의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빨랐겠죠. 그럴 네. 수도 있었겠고 그렇다면 자기가 어렸을 적 풍경을 아마 그렸을 것 같다. 어렸을 때 본 풍경을 그림으로 녹였지 않았을까 하는 네, 예상도 들게 계속 되네요.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림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진짜 거의 전문가가 되겠어요. 뭐지? 그림 팟캐스트 전시회 가서 막 도슨트로 활동하시겠는데? 도슨트까지요. 네. 네. 아무튼 이 블랑샤르의 화풍은요. 이렇게 그림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이 가물가물하고 자유분방한 붓터치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특징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물가물한 기억을 간단하게 터치를 하는 게 아닌가. 뭔가 이렇게 머릿속 기억처럼, 그렇지. 환상처럼. 네. 네. 그래서 길거리는 투명한 거울처럼 반짝거리고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옷은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등 그런 형형색색의 색깔을 주로 사용해서 활기차고 화려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유치원 생각나고. 네. 보통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입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네. 학교 때나 이렇게 막 소풍 갈 때 아니면 유치원 때 네. 노란 저희 이제 조카도요. 노란색은 다 알아봐요. 애들이 좋아하는 네, 색이니까. 노란색은 다 네. 알아.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런 옷 색깔만 봐도 파리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가가 좋아하는 모습이라는 그렇죠.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 내키는 듯이 칠한 것 같은 자유분방한 붓칠과 이런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그런 그림의 화가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색깔이 분명한 음. 화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로군요. 네. 그만큼 다른 화가들이 이 블랑샤르 작품은 모방하기가 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 블랑샤르 작품은 복제품이 많이 없대요. 따라 그리기가 힘들어서. 복제품이 없다. 네. 그런 것도 참 쉽지 않은데요, 그죠? 네. 정말 뭔가 자기만의 그런 이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모방할 수가 없다. 이런 거니까. 자기만의 그런 장점? 나만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네네. 아무튼 블랑샤르는 파리의 이곳저곳을 그림으로 남겼어요. 파리 거리를 좋아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구도의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똑같은 장소가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그렸겠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흐린 날, 비 오고 갯날, 눈이 내린 후 뭐 이런 네. 것까지 다 네. 같은 장소로 포함을 해가지고 그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분위기만 다르게 해서. 그렇죠.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물의 색과 나무,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옷차림도 달라지겠고요. 네. 네. 같은 장소가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운데 또 블랑샤르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하는 게 전등의 불빛이나 나무, 트램, 마차, 잡상인, 꽃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길을 걷는 사람들 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뭔가 일렁이는 듯한 따뜻한 불빛과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낭만적인 파리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림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정말 사실 고대화들 그러니까 현대에서 약간 벗어난 근대화들의 경우는 정말 좀 우리의 아픈 추억들 그 나라의 아픈 추억을 담고 있었는데 네.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인 블랑샤르. 네. 블랑샤르는 굉장히 밝은 네. 시대상을 그려냈군요. 네. 이 블랑샤르 그림을 좀 느껴보자면 파리의 유명한 명소들이 그 당시에 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볼 수 있겠죠? 네. 파리 하면 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명소 뭐가 있죠? 에펠탑. 그렇죠. 로테르담 성당. 개선문. 네. 뭐 그냥 역사책에서 그냥 봤던 것들. 네, 그렇죠. 사회책에서 엄청 사회과 많죠. 부도에서 본. 베르사유 궁정도 있고 그렇죠. 되게 많죠. 네. 이런 파리의 명소와 그 주변의 거리가 블랑샤르의 주된 그림 소재였어요. 그래서 특히 또 오페라 극장이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오페라 극장도. 네네. 이 오페라 극장 근처에 있는 한 카페의 그림도 여러 각도에서 많이 남겼는데요. 덕분에 이 카페도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관광지가 돼버렸군요. 네, 그런 블랑샤르 거죠. 때문에. 예, 블랑샤르의 그림을 보면서 이건 어딜 보고 어느 위치에서 그린 그림인지 또 알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각도에서 그렸구나 이렇게 대조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도 있고 네.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그림은요. 블랑샤르의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서 마들렌 성당과 그 근처 거리의 겨울 풍경이에요. 네, 아는 척 좀 해볼까요? 마들렌 성당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네. 여기를 모방해서 지어진 성당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건물 형태의 세모골 지붕이 올려져 있고 그 지붕을 바닥에
이게 테두리에 둘러쳐진 기둥이 받치고 있는 형태고요. 네, 딱 그 전형적인 신전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 착공은 1764년에 시작이 됐지만 프랑스의 혁명으로 중단된 뒤에 기존의 건물을 전부 헐어버리고 다시 착공하기 시작해서 1842년에 완공된 성당입니다. 이 콩코드 광장 끝에 위치해 있고요. 네. 루이 16세가 처형된 뒤 사체가 잠시 묻힌 곳이기로 합니다. 네. 현재는 장례식과 결혼식을 포함해서 매일 각종 종교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음악가, 세계적인 음악가 쇼팽의 장례식이 열렸던 성당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각종 명품 브랜드가 거리에 입점해 있어서요. 명품. 네, 쇼핑거리로도 되게 유명해요. 쇼핑거리. 네. 마침 우리가 오늘 점심 때 잠깐 마들렌을 간식으로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들렌 거리를 이렇게 소개하게 되니까 뭔가 우연찮고는 되게 좋은 뭐랄까 기분 좋다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네요. 억지로 포장했습니다. 네. 빨리 설명을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담은 그림 해설해드릴게요. 마들렌 성당이 있는 파리의 거리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에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닮은 건물이 마들렌 성당입니다. 원통형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습니다. 눈 쌓인 길은 도로가 살짝 녹아 있어서 마치 투명한 거울처럼 지나가는 사람과 물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들에도 눈이 쌓여 있습니다. 나뭇가지들은 자유로운 방향으로 마구 뻗어 있는데요. 자유분방하게 붓을 놀렸던 블랑샤르의 그림 스타일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도로엔 마차와 트램이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록색의 트램 내부에는 따뜻해 보이는 조명이 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블랑샤르는 이렇게 20세기 초의 파리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또한 은은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불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렁이듯이 표현됐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두꺼운 코트나 망토를 두른 사람들을 통해 당시 파리의 옷 스타일도 엿볼 수 있습니다. 블랑샤르는 회색 도시의 모습보다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등 원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화려하고 활기찬 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의 옷을 입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마치 거리에 피어난 꽃 같기도 합니다. 길에 옷이 다 젖지 않도록 치마를 잡고 지나가는 여자들도 눈에 띕니다. 블랑샤르의 그림은 마치 장면이 눈앞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아른아른 보이게 합니다. 자유분방한 붓터치가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림에 생동감이 느껴지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 블랑샤르 그림 되게 예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다시 파리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봤던 파리도 되게 예뻤거든요. 그 오키 씨가 이제 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설명할 때 페이스북 영상 보시면 또 잘 나올 수 있는데 이 톤이 확실히 밝아졌어요. 그림 설명에 따라서 그렇게 톤을 조절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색깔도 화사하게 잘 써서 더 아름다워 보이고 네, 제 목소리도 화사하고 그렇죠. 이제 파리의 겨울 풍경하면 블랑샤르라는 작가가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덜뻘쭘하죠? 네. 정말 못 들은 것처럼 이렇게 슬그러 넘어가시네요. 네. 이런 걸 노렸죠, 제가. 자,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 오늘은 블랑샤르의 마들렌 성당의 거리의 겨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듣고 싶은 명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주세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좋은 겨울 그림 있다면 알려주셔도 그래요. 좋고요. 겨울이 한 2월, 3월까지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렇죠. 겨울 그림 많이 겨울 그림 보고 싶습니다. 네,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엔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이 생활 속 유용한 정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노하우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려드렸었고.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나 모르겠어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많아요. 오늘은 어떤 걸 알아야 됩니까? 오늘은 겨울철 야외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입니다. 이 겨울에 운동하기 싫죠. 겨울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 더 사람 싫죠. 운동을 아예 그냥 싫어하는 분들이 많죠. 겨울에 씻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집 이 샤워 시설이 추울 경우. 맞아요. 네, 겨울엔 씻을 수가 그러면 없습니다. 겨울철에 꼭 씻어야 하는 이유도 말해야 되나? 요번에 좀 재밌었습니다. 네, 소재는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듣고 네. 저희가 또 겨울 얘기를 좀 한껏 나눠보도록 하죠. 이국제의 정보 톡톡. 꾸준한 운동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기본 조건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막상 추운 겨울이 되면 야외 운동을 꺼리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기 바쁜데요. 오늘은 여름보다 운동 효과가 더욱 좋은 겨울철 야외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야외 운동이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칼로리 소모를 높인다는 겁니다. 몸짱, 근육 증가 등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다이어트가 목적인 분들에게는 겨울철 야외 운동이 아주 제격이랍니다. 바로 칼로리 소모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더운 여름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겨울보다 칼로리 소모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름철 야외 운동 후에 몸무게가 더 줄어드는 이유는 칼로리 소모가 아닌 체내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즉, 다이어트의 취지와는 큰 상관이 없는 거죠.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물을 마시기만 해도 몸무게가 다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날 야외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스스로 체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운동을 하더라도 추운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좋은 이유는 비타민 D를 생성한다는 건데요. 겨울에 야외에서 운동을 하면 꽤 춥죠. 그렇지만 햇빛이 선사하는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겨울철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바깥 활동을 꺼리면서 비타민 D 결핍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연광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합성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염증 질환, 심장 질환 등을 예방하고 직장인들의 우울증도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신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죠. 물론 장시간 야외 운동을 하게 되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겠지만 적당한 겨울철 야외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잊지 마세요. 셋째, 겨울철 야외 운동은 엔도르핀의 증가로 행복 에너지를 높입니다. 여름철 야외 운동은 높은 습도와 무거운 공기로 몸이 축축 처지거나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끈적끈적 불쾌지수도 높아지죠. 하지만 겨울철 야외 운동은 그와 반대랍니다. 습도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름과는 달리 폐 속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추운 환경에서 운동할 때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엔돌핀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엔돌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한 에너지를 높여주기 때문에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춥다고 꺼리기만 했던 겨울철 야외 운동, 생각보다 효과가 많다는 사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겨울철 야외 운동을 즐겨보세요. 아름다운 몸매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감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키 씨. 그래도 이 겨울에 꾸준히 좀 운동을 하고 뭐 그래요? 원래 제가 날씨가 좀 따뜻하고 시원하고 그랬을 때는 밖에 나가서 걷기 운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추워지고 나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 걷기 운동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그렇군요. 추울 때 야외 운동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키 씨를 이제 한 2년 이제 2년 넘었어요. 이제 우리가 본지. 오키 씨는 그렇게 이제 막 능동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스타일이라 가지고 걷는 게 굉장히 천천히 걸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약간 이미지가 안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도 저 나름 뭐 체육 잘했어요. 나름. 네. 기구 운동 잘하고. 구기 운동인가?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저는 개조 빨리 달리기 그걸 좋아했지. 오래 달리기를 못했을 것 네, 같아요. 좀 지구력이 필요한 운동은 별로. 그래서 체력을 아끼면서 걷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은 더 천천히 걸을 거라고. 네, 그렇죠. 운동은 더 무기 안 하겠죠. 하지만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 해야겠네요. 네.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하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뭐 운동이 다 좋죠. 네. 좋은데 이제 실천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운동 대신 좀 먹을 걸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나름대로 건강을 위한 방법이 되겠죠. 먹을 걸 줄이는데 술이 들고 있어요. 그건 뭐지? 그러면 전혀 말짱도루묵 아닌가요? 그래서 큰일입니다. 그런데 뭐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면서요? 네,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 추운 날씨는 말이죠. 근육을 긴장시키기 때문에 겨울철에 운동을 하다 보면 발목, 무릎, 허리 등에 이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겨울이 더 심하게 됩니다. 네. 다치면 더 안 나아요. 우리 몸이 추위에 갑자기 노출이 되면 혈관이 수축되는 등 자율신경계가 위협을 받는데요. 네. 이때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겨울에 많이 저희와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몸을 달궈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도.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갈 때도 말이죠. 네. 준비 운동이 꼭 필요하죠. 네, 그렇죠. 우선 실내에서 5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고요. 네. 그 후에 바깥에서 다시 5에서 10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한 후 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준비 운동 그냥 안 하고 말지 뭐 하고 이렇게 지나치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 고혈압 환자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약이 좋다고 해도 급상승은 못 막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건강 지키러 갔다가 오히려 또 병을 얻어오는 일은 없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좀 힘차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좀 힘차게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밝게 또 하고 운동도 전해드려가지고 마치 능동적으로 활동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네. 자, 1월 11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